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정재혁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아내 김세연과 결혼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세연이는 결혼 전에 보험회사에서 FP로 일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일에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이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가정을 돌보기로 했죠. 우리 부부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것. 그래서 매달 적금도 넣고 용돈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세연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화장품을 사고 옷도 예전보다 화려한 걸 입고 헤어샵도 자주 가더군요. 처음에는 여자가 예뻐지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연이는 예전에 돈 아까워서 어떻게 미용실에 가냐며 집에서 셀프로 염색까지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에 2번씩 미용실에 가서 수십만 원씩 쓰는 거예요. 물어보면 여자도 자기 관리해야지라며 웃어넘기더군요. 더 이상한 건 전화통화가 부쩍 늘었다는 점입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어보면 회사 동료들이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과 유독 자주 통화하더군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지고 웃음소리도 달달했습니다. 남편인 제가 들어도 뭔가 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목소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세연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우리도 해볼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뭔가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가상화폐 채굴 플랫폼인데 우리 팀장 오빠가 투자하고 있거든. 진짜 확실한 거래. 한 달에 15% 수익이 나온다고 하더라. 세연이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뭔가 보여주면서 봐봐. 이게 수익률이야. 정말 대박이지? 저는 솔직히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연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걸 보니 뭔가 믿을 만한 것 같았어요. 특히 팀장 오빠라는 사람이 이미 투자하고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세연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소 투자금이 좀 있어야 해. 5천만 원 정도는 넣어야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 세연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의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세연이는 기회는 지금뿐이야. 놓치면 후회할 거야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세연이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인 박성민, 이종훈에게도 이 투자에 대해 이야기했죠. 둘 다 정말 확실한 거냐고 물었지만 세연이가 워낙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결국 같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세연이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죠.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수익이 나왔습니다. 15%까지는 아니어도 10% 정도는 나왔어요. 저는 역시 세연이 말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째부터 웹사이트 접속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가끔씩 서버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담당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점입니다.
세연이가 처음에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해봐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때 박성민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혁아, 너도 사기당한 거냐?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이종훈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3명 모두 똑같이 5천만 원씩 투자했는데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세연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투자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고 담당자도 연락이 안 돼. 이거 혹시 사기 아닌가? 세연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더군요. 정말이네. 나도 연락이 안 되네. 세연이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확인하고 투자하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연이의 반응이 너무 담담했거든요.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사라졌는데 평소 세연이라면 훨씬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눈물은 흘리지만 그 안에 진짜 절망이나 당황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팀장 오빠한테 연락해봐야겠어. 그분도 같은 상황일 거야. 세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걸어보더군요. 하지만 그 전화도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엔 바로 받으시는데.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사라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박성민과 이종훈을 만나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이종훈도 맞아. 이거 분명히 사기야라고 동의했죠. 우리는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사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만난 담당 형사는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런 가상화폐 사기가 많아요.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하지만 돈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보통 해외 계좌로 빼돌리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우리 부부가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어요. 내 집 마련의 꿈도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동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연이가 확신을 가지고 추천한 투자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세연이는 제가 집에 돌아가도 계속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팀장 오빠 말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했나 봐. 하지만 여전히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진짜 피해자라면 더 절망적이고 분노해야 할 것 같은데 세연이는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기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수법에 당했더군요. 가상화폐 채굴 플랫폼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은 다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기 사례에서는 피해자들이 인터넷 광고나 스팸 메시지를 통해 유인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경우는 세연이가 직접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팀장 오빠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연이에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보, 그 팀장 오빠가 정확히 누구야? 성함이 뭐시고 어떤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야? 세연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문태우 씨인데 대기업 다니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직접 연락해보자. 같은 피해자니까 함께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세연이는 아직 연락이 안 된다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피해갈 수는 없었죠. 저는 세연이의 핸드폰을 빌려서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태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없었어요. 대신 오빠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는데 그 번호로 최근 한 달 동안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더군요. 이 번호가 문태우 씨 번호야? 제가 물으니까 세연이는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역시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세연이가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투자 관련 자료나 대화 내용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왜 내 노트북을 뒤지려고 하는 거야 라며 거부했지만 결국 허락해줬습니다. 노트북의 인터넷 방문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 가상화폐 채굴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업비트 거래소에도 자주 접속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휴지통을 확인해 보니 삭제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해 봤습니다. 그 중에 엑셀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투자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와 동료들의 이름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업비트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5천만 원이 실제로는 문태우라는 이름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가상화폐 채굴 플랫폼이 아니라 개인 계좌로 말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세연이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어요. 가상화폐 채굴 플랫폼 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개인에게 돈을 보낸 거였습니다. 세연아, 이거 뭐야? 저는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세연이는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그게 뭔지 모르겠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도 복구해봤거든요. 그 결과 정말 믿기 어려운 대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세연이와 문태우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오빠, 우리 진짜 성공할 거야. 이 바보들은 몰라 히읗히읗, 이건 세연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야, 남편도 완전히 믿고 있지? 이제 친구들까지 끌어들이면 대박이야 라는 문태우의 답장도 있었어요. 더 읽어보니 둘이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 플랫폼 사이트도 가짜였고 처음 한 달 동안의 수익도 미끼였던 거죠. 저와 동료들의 돈을 가져가려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세연이가 저를 호구라고 부르며 비웃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순진해서 뭐든 믿어. 5천만 원 빼먹기 딱 좋아 키읔키읔 이런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세연이 앞에 노트북을 놓고 복구된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세연이는 처음에는 이건 가짜야. 누가 조작한 거야 라고 부인했지만 점점 말이 안 통하게 되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결국 세연이는 무너지더군요.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투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태우 오빠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공모했다는 게 너무 명백했습니다. 그럼 태우랑 사귀는 거야? 불륜이야?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세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라고만 반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2년 결혼 생활, 5천만 원의 사기, 그리고 불륜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보기로 했거든요. 변호사 친구인 김민수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이거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상간자 소송까지 가능해라고 했어요. 민수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세연이의 모든 계좌 내역을 확인했고 문태우와 주고받은 돈의 흐름도 추적했어요. 놀랍게도 세연이는 저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를 문태우에게 직접 송금했더군요. 그 금액만 1,300만 원이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피해자가 저희뿐만이 아니었어요. 세연이가 예전 직장 동료들과 동네 주부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를 권유했더군요. 총 피해 금액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세연이와 문태우는 이 돈을 나눠 가졌고 일부는 둘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했어요. 세연아, 이제 선택해야 해. 자수하고 합의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법정에서 싸우든지.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세연이는 자수할게. 정말 미안해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수각서를 쓰는 세연이를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넌 지금 내가 용서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일 거야. 나는 그 죄의 공범이 될 순 없어. 세연이는 우리 결혼 생활이 전부 가짜였던 건 아니야. 처음에는 진짜 사랑했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세연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세연이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끝이야. 법이 정리해 줄 거고 나는 새로 시작할 거야. 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와 함께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혐의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검사는 증거가 명확하니까 처리가 빠를 것 같다고 했어요. 세연이의 계좌에서 문태우로 직접 이체된 1,300만 원, 둘이 주고받은 불륜 관련 메시지들, 그리고 남편도 투자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은 세연이가 다른 피해자들을 속일 때 사용한 것이었어요. 민수는 이 정도면 실형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배우자를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였거든요. 게다가 피해 금액도 크고 피해자 수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반성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어요. 일주일 후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세연이의 핸드폰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고 정식으로 체포했어요. 세연이는 잠깐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라고 말했지만 저는 심해. 넌 내 인생을 훔쳤어. 법이 정리해줄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수갑을 찬 세연이가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 게 씁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서 후련했어요. 박성민과 이종훈도 각각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3명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합류해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태우도 곧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는데 세연이의 진술과 통화 기록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둘 다 구속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문태우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벌였던 전과자였어요. 그리고 세연이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세연이는 완전히 이용당한 게 아니라 공범이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둘의 관계가 생각보다 깊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사기 공모가 아니라 진짜 연인 관계였고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함께 여행도 다녀왔더군요. 그 여행 비용도 물론 사기로 얻은 돈이었고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세연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진하고 착한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속여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거라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세연이와 문태우를 보니 감정이 복잡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김세연은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설계했습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정서적 배신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투자라는 허위 사실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세연이와 문태우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가짜 투자 사이트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게 명확했어요. 특히 세연이가 저를 바보 남편이라고 부르며 비웃었던 메시지들이 법정에서 낭독될 때는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세연이의 변호인은 일시적 감정 착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김세연은 문태우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판단력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배상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수개월간 수십 명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증거를 보면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속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문태우의 변호인도 비슷한 논리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의 전과와 주도적 역할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만 뒷받침해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세연이에게 속아서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60대 부부, 자녀 교육비로 모아둔 돈을 투자했다가 사기당한 30대 주부까지 모든 사람들이 세연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인생이 망가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도 피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12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런 신뢰를 이용해서 저와 제 친구들을 속인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세연이는 제가 증언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서 저를 쳐다보려고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문태우는 아예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고요. 검찰은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파괴한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연이에게는 징역 3년, 문태우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은 뻔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정이 해체될 위기다. 선처를 부탁한다 같은 상투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별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위로해줬습니다. 세연이와 문태우는 법정에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친밀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둘 다 자기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된 거였지만요.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도 박성민, 이종훈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고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피고인 김세연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하고 법정 구속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연이는 그 순간 몸이 휘청거렸어요. 변호사가 부축해 주었지만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문태우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하고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별도 부과한다. 문태우는 무표정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운 형량이었나 봅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혼인관계와 지인관계라는 신뢰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김세연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주도했고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법정 경위가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입모양으로 미안해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사과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문태우는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이 나빴다는 표정으로 끌려나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세연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을 만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세연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죠. 법정을 나오면서 다른 피해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정의가 실현되어서 다행이다라고 했지만 표정은 복잡했어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잃어버린 돈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박성민은 그래도 이제 마음은 정리됐어라고 했습니다. 이종훈도 돈보다 배신감이 더 컸는데 이제 좀 시원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면 평생 억울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1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어요. 세연이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리움이나 그리워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거실 서랍에서 세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기념일 사진들까지. 한때는 소중했던 추억들이지만 이제는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파쇄기를 꺼내서 사진들을 한 장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조용히 들렸고 사진들이 조각조각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과거를 정리하는 의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건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때 세연이의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순간에 너는 진짜였을까? 아니, 나만 진짜였겠지. 중얼거리며 그 사진도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모든 사진을 처리하고 나니 정말로 깨끗하게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힘들겠지만 혼자서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사에서는 모든 동료들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다행히 동정보다는 격려를 해줬습니다. 박성민과 이종훈도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라며 응원해줬고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김세연 703번 수용자라고 적혀 있더군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어볼까 생각했지만 곧 마음을 바꿨어요. 편지를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인함에 밀어 넣었어요. 이제 세연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사과든 변명이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차단 목록에 들어있던 세연을 차단 해제한 다음 즉시 연락처에서 완전히 삭제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연결고리를 끊는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은행 어플을 켜서 계좌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3만 원. 5천만 원이 있던 계좌에 이제 3만 원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이젠 다 갚을 필요도 없어. 다 끝났으니까.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일부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문태우와 세연이에게 남은 재산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업을 시작해서 빚을 갚고 다시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나가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을 목표로 업무에 집중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모든 일에 솔직하게 대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연이가 해주던 음식들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게 보람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세연이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리움이나 원망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의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 같았어요. 법원에서 민사소송 결과 통지서가 왔습니다. 세연이와 문태우에게 1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실제로는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중요한 건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보다 더 신중하고 더 독립적이고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픈 경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박성민을 만났는데 너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예전보다 훨씬 자신 있어 보여.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미래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연이와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의 한 챕터였지만 이제 그 챕터는 완전히 끝났어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결국 아내의 배신과 사기를 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김세연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있고 공범인 문태우는 징역 3년을 받았어요. 비록 돈은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지만 법적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했다는 점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확실하게 마무리했어요. 만약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은 혼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고 무엇보다 진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의심하거나 배신당할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내의 사기와 불륜을 발견했을 때 법적 대응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